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스램입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각각의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대비 우세하다는 것이 단신으로 보이지만 전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세한 미국 첨단 무기로 러시아군의 중화기를 대상으로 벌이는 전투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값비싼 서방수의 무기들이 전체적인 전황에 영향을 주기에는 그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규모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전면전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는 것 역시 부담을 가진 러시아 역시 일단 기동성에 기반해 전투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중화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장거리 타격에서는 서방 측에 밀리는 항공 전력과 우크라이나의 강력하게 구축한 미사일 방어망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다량의 항공 전력을 사용하여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전을 염려하는 서방의 제한으로 인해 러시아의 본토 공격은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서방제 미사일, 특히 항공기 발사 미사일의 위력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상 발사 미사일의 경우 500km 이상의 사거리라고 해도 적 후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의 경우 적 지상, 항공 요격 부대 밖의 거리로 접근하여 타격할 수 있으므로 지상 발사 미사일 대비 타격 범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미사일 중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스톰 섀도우와 함께 간절히 요청하는 무기 MBDA의 기술로 만들어진 타우러스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첨단 무기의 최고봉이자 여러 적대국을 방어하는 최전선의 국가입니다. 천조국이란 이름에 무지막지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고 그만큼 뛰어난 무기를 연구 생산하고 있죠. 전 세계에 여러가지 영향력을 주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지만 그를 위해 군사적인 행동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미군에 대해서도 매우 특이한데요. 특히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건 그렇고 그런 미군의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군의 무기는 판매하는 순간 구매하는 국가와 적대적인 국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구매에 여러가지 제약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경우는 미국의 자국산 미사일을 자국산 레이더가 아닌 경우 통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특히 전투기 레이더와 궁합이 높아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이런 때 대타로 나오는 무기가 바로 유럽산 무기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중동전을 벌일 때 미국산 전투기의 금수 조치에 있는 경우 미라지가 그랬고 한국의 KF-21 탑재를 준비할 때 유럽의 미티어 미사일이 그랬습니다. 특히 한국의 KF-21은 미국산 전투기가 아닌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통합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대타로 뛰어나온 미사일이 바로 미티어 미사일이고 그 미사일의 제조사가 바로 범유럽의 합작 방산기업 MBDA이고 MBDA의 독일 지부와 사브의 자회사에서 공동 출자해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조하는 유럽의 기업입니다. 주력 전차까지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모델이 운영되고 있지만 항공기로 들어가게 되면 생산 국가가 아주 제한되게 됩니다. 항공무기는 거의 미국이 다라고 보면 됩니다. 냉전시대 자체적으로 보유한 항공전력과 우방국에 뿌리다시피 나누어주던 소련 무기 이외에 첨단 무기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기체는 미라지, 라팔, 제규어, 유로파이터 정도의 수준이 미국 기회에 제조된 무기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투기 시장에서 F-4부터 F-35까지 미국이 내놓은 전투기를 다 나열해보면 군사적인 균형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위상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로파이터의 생산 파트너 참여하고 있는 독일 또한 지상 공격 능력에 대한 보강을 위해서 FA-18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제 무기에 대한 의미 있는 대체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번에 이야기할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특히 미군의 JASSM, 제즘이 신뢰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상황 대비 순조롭게 개발되어 개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래머보다는 체급이나 사거리가 긴 수준이죠. 스펙을 알아보면 길이가 5.1m, 중량이 1400kg의 무지막지하고 무겁고 큰 미사일입니다. 크기만큼이나 탄두 중량 역시 480kg이라 위력도 높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의 탄두 중량이 0.5톤인 것을 감안하면 전술적으로 핀포인트 공격이 가능하면서 전투기 탑재로 인하여 항속거리가 길어지는 순항미사일인 것을 감안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감안하면 위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탄두는 맵피스토라는 이름의 이중 탄두입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의 텐뎀 탄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체계인데요. 전차의 경우 능동 반응식 장갑을 사용하게 되면 고폭탄의 위력을 반감시켜 전차의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위력의 탄두가 폭발하면서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고 뒤이어 주 탄두가 폭발하면서 전차의 장갑을 광통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타우러스의 경우는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미사일이 아니니 전차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반응 장갑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적의 지휘소 또는 벙커,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뚫고 들어가야 하는 힘이 필요하죠. 메피스토 이전에는 폭탄이나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적의 주요 목표를 뚫고 들어가서 타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뚫고 들어간 이후 지연신관을 사용해 폭발하는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주면서 효과적인 타격이 가능하지만 폭탄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제한적이고 운용 가능한 기체라 할지라도 크고 무거운 폭탄으로 인해서 급격히 저하된 운동성으로 인해 둔해지는 약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공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일방적인 항공우세를 점한 미군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적을 괴멸시키는 벙커 버스터를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적의 목표를 타격하면서도 운영이 가능한 이중탄두 미사일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원리는 전차의 텐덤 탄두와 유사하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 탄두가 폭발하면서 하드포인트를 뚫고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고 그보다 약간 작은 구경의 주 탄두가 목표에 진입하면서 폭발하면서 관통력으로 소모되지 않은 폭발력이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아닌 폭발력을 이용한 에너지이므로 철근 콘크리트나 토사로 구축된 벙커나 관통 능력은 5m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벙커 버스터의 경우 콘크리트의 구조물은 5m로 유사하지만 토사의 경우 30m 이상 뚫고 들어가는 폭발하니 그 위력이 더 클 수는 있죠. 적의 전술적 목표물뿐만 아니라 갱도 안의 장사정포, 적의 지하 지휘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미사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능을 가진 타우러스 미사일의 제조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사용 국가와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